리스크가 약간 이전됐다. 9월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입자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경제 사이클이 되는 거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가 약간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부동산 손실 이제 가시화될 것에 대한 예측을 또 정리한 건데요. 오늘 모신 분은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또 네. 부동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즘은 금융에 네.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부동산 뭐 더해서 금융과 관련해서 9월 위기론들이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나온 지 오래됐죠. 네. 네, 네. 그런 것들.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냥 치부해버리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또 좀 의미 있게 보기도 하고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원래 9월 위기설은 맞았고요. 맞았었는데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정부에서 대책을 많이 내놨잖아요. 또 엊그젠가요? 그때도 원희룡 장관께서 그 공급 대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내용은 부동산 현장에 대해서 그 전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큰 회사한테 좀 넘겨서 너희가 여력이 약하면 넘겨서 하도록 도와주면 공급이 확대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는 공급 확대라고 붙였는데 그럼 그 큰 회사는 뭐 돈이 갑자기 있나요? 그 땅을 사야 되는데 그죠? 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허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뭐 리츠 형태든 뭐 PF 형태든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저 뉴스를 했단 말이에요. 원희룡 장관께서. 근데 그 전에 기억나시겠지만 뭐 PF 펀드 이래가지고 1조 조성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9월 위기설은 그때부터 나왔어요. 나왔고 5, 6월부터 나왔죠. 봄부터 나왔는데 지금 9월 위기설을 막으려고 정부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증권사나 캐피탈들이 부동산 PF가 문제가 많은 현장에 있고 해외 부동산도 문제도 있고 자금 압박이 있으면 자본금이 나중에 손실돼서 바닥이 나면 당연히 문제가 터지죠. 부도가 나고. 그게 위기설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만기 연장들이 대부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100이라고 하면 위기 날 게 그중에 한 75% 정도가 일단 만기 연장, 채권자랑 얘기가 잘 돼서 연장이 된 거예요. 채권 회수를 안 하고. 그러니까 부도는 일단 넘긴 게 80% 이상이니까 9월 위기설은 터져도 쬐고맣게 터질 거다. 예전의 예상보다. 근데 터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죠. 기억나시지만 새마을금고 여전히 지금 뭐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그 밑바닥에서 썩 그렇게 좋지 않은 노이즈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제 또 탈락한 데들 있잖아요. 지원을 못 받고 이런 데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형태로 좀 정리가 되는데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80% 말고 20%는 그 저축은행이든 뭐 캐피탈이든 증권사든 현장들을 매각하거나 상각하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뉴스에 많이 안 나오죠. 그래서 잘 이제 심리도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정부가 일단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리스크는 여전히 연장만 했지 사업이 재개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가 약간 이전됐다. 네. 9월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정부에서 또 9월 달 돌아오는 거 연장해주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또 이미 다 연장 사인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한 73% 정도가. 네. 그렇다면 뭐 지금 당장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부작용이 생기기보다는 그냥 이런 리스크가 좀 뒤로 미뤄졌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조금 좋겠군요. 미뤄진 게 이제 느낌상 미뤄졌으니까 되게 안전한 것 같잖아요. 근데 미뤄진 기간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얘기까지 되면 좀 심리적으로 그러실 텐데 미뤄진 기간이 3개월, 6개월, 9개월, 1년짜리로 나눠져서 1년 정도 늦춘 분 현장이 한 40%, 35% 이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3개월, 6개월, 9개월만 늘렸어요. 그러면 9월이 아니라 뭐 12월, 뭐 내년 3월 언제 뭐 어떤 게 될지 모르지만 분산이 되면 좀 충격은 덜하겠죠. 네. 네,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금융당국에서도 뭐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뭐 부인을 했고요. 그럴 일 네. 없다. 일단 부동산 PF 대출 관련된 연체율 이것이 이제 좀 진정되는 거 아니냐 이걸 이제 바탕으로 삼는 것 같아요. 진정은 안 됐고 그냥 연체율이 둔화됐죠. 왜냐하면 현장들이 상승세가
상승세가 둔화된 겁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말인데 원래 팩트는 상승세가 둔화예요. 그러면 빚이 연체율이 10% 늘었다가 7% 늘은 게 연체가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나빠지고 있는 건 맞는데 나빠지는 속도가 줄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도에도 뭐 가끔 보셨겠지만 지금 제가 그림 좀 가져왔는데 보시면요. 2023년 상반기 만기 도래 국내 PF 사업장 73%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한 20%가 이제 이런 상태고 그래서 일단 연장은 됐어요. 됐으니까 이 기간이 언젠가가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1년 이상, 네. 3개월. 이건 해외입니다. 해외. 근데 국내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해외니까 좀 참고하시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지금 6개월짜리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6개월 해놓고 저 대주단 있잖아요. 네. PF 대주단 만들었잖아요. 현장마다 시공사하고 시행사가 손실을 감수하고 좋게 얘기하면 이제 인수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시행자가 손 드는 거죠. 뭐 결국은 부도인데 색깔이 다른 거죠. 인수의 형태니까 그거는 뭐 잘 간다고 봐요. 다만 그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시중에 자금이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리고 회사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발행해서 자금 조달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이런 거 많이 안 오시네. 저는 오는데 뭐 예전엔 국채만 오다가 요즘 회사채가 많이 있죠. 그전에 뭐 회사채 막 좀 이율 높은 거 특판해가지고 뭐 모모 증권, 모모 신탁에서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국채까지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증권사들 거거든요. 그러면 왜 국채를 팔까요, 저한테? 그 좋은 걸. 괜찮아요, 조건이. 자본이 없는 거죠. 네. 자본을 메꿔야 되는 거죠. 이 연체가 일어난 현장에 대해서 그걸 계산해 보면 자기 자본주의나 NCR이라고 하죠. 그쪽은 NCR이 부족해지면 또 소문나면 큰일 나니까 빨리 털어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용 경색이 안에서는 슬로우지만 하여간 압박이 오고 있다. 지금 전 현장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게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안 터져도 또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분양가가 내려갈 기미가 없잖아요.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 이게 2009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셔야 돼요. 2009년 때도 글로벌 딱 터졌을 때 이거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다 대책 던져가지고 잘 넘기다가 저축은행들이었죠. 그땐 주로. 그러다가 2년 버티다가 2년 뒤에 저축은행 11개 부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겠죠? 늦춰지지만 언젠간 정리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일단 지금 그 올 상반기 도래하는 PF의 73% 사업장의 73%가 만기 연장이 된 거군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긴 거예요. 9월 위기설은 일단 잘 넘어가고 있다. 근데 넘긴 거지 해결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이제 그러면 뭐 돌아오는 내년 상반기? 네, 그렇죠. 내년 상반기가 그 총선이라는 변수는 좀 내년 묘하죠. 4월 총선이 있으니. 총선이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분위기가. 왜 총선 전에 이런 것들이 자꾸 터지면 정부가 경제를 잘 못 이끈다 이래가지고 또 비판받으니까 정부에서는 올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금융위기로 전이되니 뭐 이런 얘기를 나오면 사실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단 막아야 되지만 총선이 만약에 딱 끝났어요. 네. 그 뒤에는 이거를 밀어주는 동력이 더 강해질까요? 아니겠죠. 그거를 우리가 시장을 한번 예측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하여튼 요즘 그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뭐 한켠에서는 뭐 지금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PF와 관련된 그 부실. 부실로 인한 금융의 뭐 새마을금고가 됐든 이런 쪽에 대한 위기설이 또 계속 흘러나오고 관련된 기업들의 또 어려운 상황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게 위워크. 이거는 뭐 사실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네네네.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민스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민스키 모델. 민스키 모먼트. 뭐 5단계를 보는데 또 그 3단계로 차입자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부동산을 사던 주식을 사던 주식은 신용융자. 이제 조금 알아요. 저도 이제 신용융자 또 부동산은 담보대출 뭐 이런 걸로 해서 대출을 이게 차입이잖아요. 근데 이제 민스키 그 양반이 뭐 훨씬 똑똑한 분이니까 그분이 어떤 걸 또 3단계로 나눴냐면 차입자의 관점에서 차입자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경제 사이클이 되는 거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해지 차입자 형태, 그러니까 해지금이라 그래서 돈을 투자를 어디를 했어도 해지 차원이니까 관리 차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이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한 뭐 대출이든 뭐든 이거를 갚을 능력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해지를 한 거예요. 그죠? 자산 분배를. 근데 이제 그 다음은 투기 형태의 차입인 거예요. 투기 금융. 그럼 그거는 뭐냐면 갚을 수도 있는데 좀 어려운 거예요. 돈을 갚을 때. 네. 어려움을 겪는 단계예요. 그분들이 많아지는 단계가 지나고 나면 폰지 금융, 폰지 차입자 금융 시대가 오는 거예요. 단계가. 그러니까 폰지 금융 단계는 뭐냐면 우리 요즘 느끼는 거죠. 2011년도에 있었던 하우스 푸어. 돈을 못 갚는 거예요. 요즘 나왔던 뭐 전세 뭐 사기를 비롯해서 돈을 못 주잖아요. 빌린 돈을 못 갚잖아요. 네. 다 경매잖아요. 그게 폰지 상태. 돈을 차입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게 터질 때가 폰지인데, 근데 그 현상이 코로나 때도 없었고 그 전에도 없다가 작년부터 살살 나오잖아요. 그 상태에 들어왔죠. 네. 폰지 상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거는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그래서 지금 임대부동산의 계약 조건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위워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글로벌리 근데 이런 뉴스가 또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그 뭐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그 주택 건설사 거기 한 8억 달러 투자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건 싸게 이렇게 매입한 거죠, 사실. 싸게 투자.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었잖아요. 네. 보니까 지금 어려워. 헐값에 팔릴 것 같아. 그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 살아날 회사면은 투자하겠죠, 저부터도. 현장이 이게 버틸 수 있구나, 당분간. 버티고 경제가 정상화됐을 시점에 어떤 갖고 있는 자산의 부동산 사업이 잘 된다고 가정을 하면 답이 나오니까 그걸 계산했겠죠. 워렌 버핏이 그냥 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부분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뭐 요새 부동산이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폰지 금융 그런 거랑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다 지금 수면 아래 여러 좀 많이 안 듣던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중국 뭐 사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그 상승세가 제가 볼 때 지금 그 데이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저번 주 목요일 수준으로요. 제가 그때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서울은 구별로 좀 다르지만 최고점 대비 평균 18% 정도 다운된 상태, 15%에서 18%. 현재 지금 많이 내려갔었다가 한 2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한 5에서 7% 회복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멈췄어요, 드디어. 네. 상승률이나 이런 게 둔화되기 시작했고 저번 주에 매수 심리 꺾였고요. 전세 수급 심리도 꺾이고 지금 정책이 들어섰어요. 추석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올라갈 힘이 없다고 봐요. 거래량도 지금 꺾였습니다. 네. 그 데이터는 제가 다음에 나오면 보여드릴 텐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물밑에서 해외 상황을 보면 지금 해외 말씀도 주셨으니까 해외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건데요. 보시면 이거 애쉬포드 호스피털리티 트러스트인데 호텔 미국의 뉴욕에서 맨하탄까지 호텔 한 큰 거 19개 갖고 있는데 네. 브랜드는 뭐 메리어츠부터 해서 유명 브랜드로 운영은 하고 그 운영하는 그 호텔 전체에 대한 사업의 리츠 자금으로 펀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호텔이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뉴욕이나 맨하탄 쪽에 호텔이 영업이 안 돼서 아파트로 바꾸는 호텔이 많아요, 지금. 뉴스에 가끔 나오거든요. 한번 네. 쳐보세요. 미국 호텔 아파트를 바꾸고 나옵니다. 왜 바꿀까요? 호텔을 쓰는 사람이 적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왜 적어졌죠?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 미팅이 또 그만큼 그렇죠,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그렇죠. 하고. 지표는- 에어비앤비도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에어비앤비.
요즘은 그렇죠. 네. 네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호텔의 주가가 지금 바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돈을 못 갚으니까 펀딩을 하면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 회수 들어가면 이거 부도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중에 세 군데를 리츠 회사가 대주주인 걸 갖다 팔았어요 또. 그러니까 팔았다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딴 데도 안 좋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콜롬비아 프로퍼티라고 이거는 신탁 회사예요. 네. 얘네는 빌딩을 또 엄청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1.7 빌리언이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어느 호텔 채무 불이행을 일단 선언했어요. 부도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전에 없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거 따끈따끈한 저번 8월 달에 있던 뉴스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아직 뉴스에 많이 안 나왔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호텔이 잘 될까요? 네, 여러분들 드릴 말씀 2년 전에 호텔 물건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들어갔어요, 약간. 왜 저금리로 유동성이 확보가 되니까 이자가 주니까 뻗었단 말이에요. 손님이 적어도 요새 그 중국 친구들 들어오는 거로 풀어놨잖아요. 네네. 그 기대를 갖고 버티는데 만약에 중국 이런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호텔도 문제가 생기겠죠.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수면 아래 정리가 안 됐다. 그럼 결론은 나왔죠. 경제가 안 살아나면 결국 터지겠다. 그 충격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 아, 경제가 살아나면 그때는 투자로 마인드를 또 바꿔야겠지만 아, 지금 경제가 약간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여주신 이 자료가 아마 또 거기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네. 그 위기. 네, 그거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뉴스들이 뜨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저는 좀 전문 회사를 들어가서 찾다 보니까 이제 디폴트가 많이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꽤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요즘 미국 경제가 약간 좋아지니까 지금 버티고 있고 경험이 있잖아요. 잡고 있다 보니까 채무자, 채권자하고 협상들을 엄청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이 중국처럼 약간 그런 안 좋은 분위기가 나오면 다 결렬이고 다 부던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근데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지금 뭐 이자를 좀 깎아준다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하고 뭐 LA가 제일 공실률이 많은데요. 지금 힘을 많이 써가지고 한때 24%까지 공실률이었는데 지금 19%거든요. 네. 조금 내려왔어요. 애를 써가지고. 근데 임대료 수익은 작아진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비싼 데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잠재돼 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발표했네요. 자기들이 분석을 해보니 미니멈 24.7%에서 맥시멈 42%까지 다운될 거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와, 터지는구나. 24%면 그나마 꾸역꾸역 버티겠지만 30% 가면 터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고 나아지지 않으면 터져야 되는 게 맞죠, 수순이? 근데 언제 터지냐의 문제겠죠? 부드럽게 터지냐. 한 번에 막 100개 터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이렇게 연착륙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미국 당국자들은 좀 운영하려고 하겠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제 불거지게 될 거고 그것은 이제 결국 우리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다시 뭔가 큰 충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심리적으로는 큰 충격 주겠죠. 근데 이 그림이 이제 저 나이스에서 지금 조사한 건데요. 네. 이거 9월 달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해외 사업장 만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해외 사업장 만기 중에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보시면 잠재 부실 가능 익스포죠. 그러니까 부도 날 거. 이게 네. 주거용 상업용 뭐 이렇게 있는데 국내 이렇게 있는데 해외용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상업용 쪽에 좀 있네요. 네, 이 중에서 오피스가 50%예요. 그러면은 직격탄은 되죠. 근데 이 금액이 생각보다 볼륨이 우리 증권사나 캐피탈, 또 국민연금도 저번에 300억 잃었고 몇 개 있는데 이거보다 더 조사하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이거는 이제 증권사와 이쪽 분들만 이제 확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액수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작아서 작지만 1.2조면은 우리나라 뭐 조그만 증권사들은 이 중에서 몇 개 회사 제가 말은 못하지만 몇 개 회사는 자기 자본금의 한 40% 50%를 여기다 배팅한 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직격탄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해외 쪽 네. 해외 투자한.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국내로 들어오면 이 국내도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있네. 국내 보시면 주거용에 많이 배팅했잖아요. 근데 총액으로 보면 이게 증권사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50에서 60%가 서울 수도권 바깥이에요. 거의 약하거든요, 고리가. 서울 수도권에 있는 거는 버텨요, 현장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연시켰잖아요. 그럼 이연시킨 거는 증권사도 일단 어떻게든 뭐 유지는 되지만 자기들이 어려우면 결국은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어렵기 전에 연장을 했는데 연장한 현장이 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충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일어날 가능성들이 아직도 수면 아래에 있다. 병이 안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25개 증권사의 총 부동산 익스포저가 한 48조. 그 네, 총으로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가운데 엄청 크죠? 이제 잠재 부실이 6조라고 나오네요. 잠재 부실이 6조 더 되죠. 그냥 6조라고 한 건데 이거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이제 해외 부동산 손실 이제 가시화될 것에 대한 예측을 또 정리한 건데요. 아, 네. 증권보험사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증권보험사 손실 불가피입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저보다 더 공부를 하신 신용평가사님들이 되게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낸 결론이 쉽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액수가 꽤 돼요. 12조 정도 되거든요. 6조가 아니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처리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그림 캡처하셔가지고 시청자분도 보셔도 되는데 아니면 나이스 신용평가 가면 요게 한 리포트가 있어요. 보시면 한 20장짜리 돼 있는데 보면 이제 뭐 제가 100마디 드리고 이런 것보다 더 쉽게 아실 텐데 그 요 그림이 이제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것만 가져온 건데 보험사도 뭐 한 20조 되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아까 6조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떤 근거로? 잠재 부실. 그러니까 아, 저게 이게 다 해외 부동산 투자잖아요. 아, 이건 국내 부동산인 것 같아요. 아, 이건 40 해외 부동산 지금 아. 여기 있는 거는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 및 자기 자본 대비 비중. 해외 부동산 잔액이에요. 쐈는데 이게 괜찮다고 하는 비율을 6조라고 누가 산정한지 모르지만 거기 주거용도 박살날 수 있잖아요. 중국처럼. 근데 여기서는 주로 오피스하고 상업용을 이거 계산한 잠재부실 액수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중소형 일부 대형사 손실 감내력이 부족하다. 말이 증권사, 이상하네. 부동산 금융? 중소형 일부 대형사란 말이 이게 말이 중소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대형사 가운데 일부 이렇게 중소형 및 일부 대형사. 오케이. 네. 뭐라고 그랬어요? 증권사 부동산 금융의 잠재 부실이 6조, 6조. 이렇게 나오네요. 합해가지고. 뭐 그건 뭐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터지면 타격이 크겠죠? 우리 뭐 증권회사 자본금 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 이제 그 거래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바쁘셔가지고 모르시고 있다가 그러니까 파리로 보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죠? 보시면 미리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사실 보고서에는 어디가 위험한지도 다 노출돼 있습니다. 꼭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중국 얘기만 하면서 중국 부동산발 금융위기, 남 금융사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네. 남 얘기할 때가 아니네요. 아, 완전 우리도 아니죠. 우리도 믿거나 말거나 신탁회사 한두 군데 좀 후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좋은 얘기를 해야 제가 말씀 막 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별로 좋은 얘기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이러한 이 얘기도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왜 불가피하냐면 이거예요. 선순위가 30%밖에 없어요. 70%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선순위는 어떻게든 그 본전은 찾을 수 있는데 그나마. 근데 70%가 이거 크잖아요. 그렇죠. 다 못 찾는 건데. 이래서 지금 어느 증권사 사장님 떨고 있겠죠? 이렇게 미리 좀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네. 저금리 대출 나오고 네. 또 뭐 신생아 특공이니 특례 대출이니 뭐 이런 그 조치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나왔죠. 것들이 이제 또 새로운 젊은 3040 세대에게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됐고 네, 네. 이러한 것들 이제 젊은 층을 겨냥한 뭐 네. 지난번에 50년 만기 이것도 나왔다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사그라들긴 네, 하는데 네, 네. 이런 뭔가 또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 집을 좀 쉽게 살 수 있는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제가 비판을 받겠지만 네. 안티 댓글을 달겠지만 우리 만약에 2030 분들 계시면 제 얘기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 비싼 집값을 왜 여러분이 쉽게 사게 만들까요?
만약에 이 대출이 없다라면 집값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될까요? 왜? 더 살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내려오겠죠. 서울의 매매 물량 아파트가요. 작년 1월에 5만 개인데 지금 7만 3천 개 넘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2020년도에 허위거래 신고제 바뀌고 나서부터가 진성 물량인데 처음에 아파트 매매 물량이 3만 7천 개밖에 안 됐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만 3천 개라고. 그렇게 거래가 안 되니 되냐면서 올해 상반기에 거래가 폭증을 한 이런 기사들 보셨잖아요. 폭증을 했는데 그러면 팔려고 하는 물건은 폭증 곱하기 더블이네요. 그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물건이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벌어질 일은 뭐예요? 조정이잖아요. 조정된 다음에 집을 사게 해주는 게 국가가 할 일 아니에요? 왜 이 비싼 집값에 대출을 해서 사게 만들어요? 저리든 뭐든 간에. 진정한 국민을 위한다라면 저리로 주는 거를 집값이 조금 더 조정받은 다음에 해줘야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그럼 정부가 이걸 푸는 이유는 뭘까요? 자꾸 계속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줘야 집값이 받치잖아요. 네. 여기서 연관됩니다. 우리가 전에 나눴던 그 해외 부동산 문제라든지 국내 부동산 PF 문제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양을 해야 되는데 네. 부동산 가격이 자꾸 내려가면 분양가가 자신이 없어지고 사업성 이런 게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내놨는데 50년 대출 그거 던지고 나서 그게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대환대출일 수도 있잖아요. 50년 만기짜리 네. 맞죠? 그 비율을 제가 모르겠어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그게 7월 5일부터 출시가 됐습니다. 7월 5일 날 출시돼가지고 소문이 나는 데는 한 1, 2주 걸리겠죠? 걸리고 나면 쭉 가겠죠? 근데 그분들이 보통 심사를 다 받아요. 서류를 내면. 집을 살려고 50년짜리 대출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하는 기간이 초반에 하도 몰려가지고 소문이 나서 네. 처음에 한 달 걸린다고 그랬고 그 뒤에 조금 주니까 3주로 줄었다가 다시 또 소문이 나니까 막 오니까 또 한 달 됐어요. 그러면 7월에서 8월 한 달에 한 것들은 8월 말에 결론이 났을 거 아니에요? 8월 말에 집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신청한 분들은 금지를 했으니까 9월까지 영향이 오겠죠. 그러면 결론 7월에 받은 분들은 8월에 거래량이 추가가 될 거고 8월에 받은 분들은 9월에 나타나겠죠. 네. 그럼 현재 7월은 거래량을 보니까 7월 거는 주는데 8월 거래량이 늘어날 조짐이 있어요. 서울 주택 거래량이 3,700개, 800개를 찍었다가 꺾였습니다. 3,500개로. 또 둔화되다가 지금 이것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데 그 비율이 중요하겠죠. 얘가 만약에 다 집을 샀다라면 제가 계산하니까 2조니까요. 네. 2억이나 3억 계산해 보면 뭐 개수가 나옵니다. 그걸 투입해 보니까 그럼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구나. 대출로 그죠? 또. 근데 이게 만약에 끊겼으니까 그럼 9월에도 이 늘어난 대출량이 이 대출로 한 사람들만 사고 나머지 사람은 안 샀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받기 싫거나 받을 분위기가 아닌 분들은 지금 이 집값에 집을 안 사는 얘기잖아요. 대출이 없으면 끊긴다는 얘기죠, 수요가. 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사람들이 안 사가지고 급락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베이비론을 던졌잖아요. 근데 이 출시 시기가 언제냐면 내년 3월이에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거. 그렇죠? 왜? 지금 이게 펌핑이 되고 올라가는 게 조금 아슬아슬하지만 더 갈 수도 있잖아요. 더 가면은 이게 한번 관성을 타면 몇 개월 가잖아요. 그럼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 내리라고 투표해줘서 정권을 잡았는데 집값이 더 오르네? 그럼 어떻게 되죠? 비판받죠. 네. 그러면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겠어요? 스탠스를. 딱 요선에서 안정적으로 원래 얘기한 것처럼 연착륙 분위기로 상황이 시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은 나왔죠. 그래서 3월에 푸는 거예요. 3월에 풀어야지 4월, 5월에 효과가 있잖아요. 4월에는 효과가 없으니까 집값이 더 오르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거고 베이비로는 텀을 둔 거죠. 이렇게 운만 띄워놓고. 네.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분양가가 유지가 되는 힘을 받쳐주죠. 그래서 분양시장이 버틸 수 있고 연착륙에 가까울 수도 있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복합적인데 그럼 결론은 뭐예요? 왜 대출을 자꾸 늘릴까요? 대출 가계부채 심각하다고 뭐 한국은행 총재가 고백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5월 26일 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 개혁 없는 재정 통화 정책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하고 기자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한국은행 총재가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전제를 달았죠. 구조 개혁 없는 재정 통화 정책. 이게 뭐예요? 말이 진짜 뜻을 보면 부동산 PF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왜? 더 살 사람이 없는 분양가래야 나오는 사업장이면 부도가 나야 정상이죠. 이거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 건 구조개혁 한다. 그럼 버티는 방법은 뭐예요? 분양가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손해가 나잖아. 근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부는 그걸 도와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겹쳐지다 보니까 한은 총재의 말과 우리가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이 특례론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을 받쳐주기 위한 거지 집값을 올리려는 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전고점을 뚫는 거 의도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전고점 뚫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게 좋고 이런 대출이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럼 이번에 이제 고등학생 대출, 대학생 대출 나오겠네요. 집 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학생, 고등학생까지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살 사람은 거의 다 사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수요가 끊기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그런 연유에서 지금 정치적인 어떤 이슈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계속 늘려주고 있다. 상승에는 도움이 되는데 동력은 약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 그 금통위에서 네. 금리를 좀 인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좀이 아니라 이번에 100%였잖아요. 예, 동결을 했죠. 말씀을 정확히 해주세요. 100%죠. 100%? 만장일치인데요. 아, 그러니까 한은 총재가 맨날 하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아다르고 아다르니까 지금 계속 동결했잖아요. 동결하면서 5월 그 금통위 회의하고 7월 그때 다 만장일치예요. 올리는 거에 대해서 열어놨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 몇 분이 안 돼요. 동결을 했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결론은 동결을 했잖아요. 동결하면서 또 얘기는 했잖아요. 예. 열어놨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상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리고 이거 믿거나 말거나 이 뽀드락치가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분이 고민이 많으셨구나. 그러니까 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야겠죠. 지금 중국의 그 부동산 버블을 제거하는 지금은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데 네. 사실 중국 정부의 의도된 중국의 그 부동산 버블 제거 네. 과정이라고 보는 분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죠. 예. 네, 그러한 시도를 아프더라도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죠. 네, 시각이 맞아요. 있는데 똑같죠. 예. 네, 지금 차마 그렇게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데 누가 막는 거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누가 좋게 얘기하면 천천히 하자. 뭐 투표하는 날이 가까워지니까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라는 게 뇌피셜입니다. 예.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냥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소비를 보면 알잖아요. 팔으러 나와서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좋은 얘기 먼저 드리고 갈게요. 그래요? 가계부채 얘기 뭐 암담해 자꾸. 네. 그 부동산 투자하시거나 주식 투자하고 좀 다른데 부동산에 NPL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돈 버는 분이 있지만 그 우산 장사는 돈을 버시겠지만 그렇죠? 반대인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우리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제 폭삭 망하면 어떻게 돼요? 가게들에서 영끌하신 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1주택자, 무주택자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90%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 가계부채 심각성이 트리플 감소가 우리 요즘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무역, 고금리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산업 활동을 갖다가 나타날 때 생산, 설비, 투자, 소비 이렇게 세 개로 보잖아요. 네.
이 세 개의 큰 고리가 움직이는 건데 얘가 세 개가 다 생산도 늘고 소비도 늘고 서울 투자도 늘면 와 당연히 나라가 잘 나가는 거죠. 쭉쭉빵빵. 근데 얘가 다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실비실 되는 거죠. 근데 저번 달 생산, 소비, 설비, 투자 이 세 분야가요. 뉴스가 많이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많이 알죠. 다 하락입니다. 다 하락인데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8.9%, 역대 11년 만에 최대예요. 소비는 마이너스 3%인가 몇 프로인데 그게 3년 만에 최대폭으로 내려왔어요. 네. 근데 갑자기 위드 코로나를 넘겼는데 왜 소비가 줄죠? 대표님 왜 줄죠? 쓸 돈이 없으니까 주는 거겠죠. 돈이 갑자기 다 어디로 갑니까? 다시 좋아지고 있는데 부채가 늘어나니까 이자 돈이 자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조를 부채로 지금 안았잖아요. 그런 영향들이 이제 스며들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IMF하고 OECD가 그래서 경고를 한 거고 수위가 지나치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나왔죠. 부채를 줄여야 돼요. 줄이는 건 간단하죠. 이번에 한 총재가 뭐 이상한 썰 같은 수준의 얘기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표현하던데 아니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건 상식 아니에요? 그 얘기를 그냥 빙빙 돌려가지고 주택의 집값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니 아 금리도 일부 영향을 미치겠죠. 무슨 나라 껌 씹는 소리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여기서 아다르고 다른데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금리도 뭐 있지만 뭐 경제 상황과 정책 상황 이거 막 붙여요. 안 맞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계부채를 줄이는 노력은 계속하겠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당연히 부채를 줄이려면 금리를 올리면 끝난 얘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잭슨홀 미팅에서 저도 이제 파월 장관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금리 인상 정책이 적정하게 시장에 잘 스며들어서 성공하고 있다고 자평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소비와 주택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얘기 끝났죠. 부채도 감소하죠. 아주 안정적인 모드로 가는 데 대해서 우리는 흡족한 부분이다.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지켜나가겠다라고 반대 상황의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우리는 거기서 미뤄 생각하죠. 아,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이미 뭐 더 전 세계가 알고 있고 우리의 정부 당국자들은 알지만 뭐 때문에 그러는지 하여간 정책을 못 피고 있다. 근데 그것이 다주택자, 영끌자 350만 가구, 200만 가구를 위한 정책이지 1주택자,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자꾸 소비가 줄고 물가가 오르고 이게 연성되면 나머지 90%는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심각성을 정부 당국자들이 아시고 계시니까 아시는 대로 그냥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그런 거 바탕으로 지금 그 부동산 거래량이라든가 매물대 네. 이게 쌓여 있는 게 그쵸. 어떻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거래량은 전국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저번 달부터. 전국적으로. 네, 네. 그 데이터 가져왔으면 좀 죄송합니다. 그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5월 달 있잖아요. 네. 5월, 6월까지는 계속 상승이었습니다. 아, 네. 근데 상승의 폭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1월부터 이제 쭉쭉 올라왔잖아요. 거래량이. 1월, 2월, 3월, 4월, 5월 갔는데 여기가 꼭지라고 치면 6월이 이렇게밖에 안 간 거예요. 네. 그 6월, 7월 사이가 약간 꺾여요. 지금. 그리고 이제 8월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한번 숨 쉬는 곳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매물이 엄청 터져 나온 거야. 그러면 시장의 심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변곡점이 뭐가 나왔잖아요. 하여간 일단 터닝 포인트가 이게 계속 이어질지 위를 계속 갈지 유지가 될지 내려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럼 경제가 좋아지면 올라갈 거고 나빠지면 내려올 거고 그런데 저는 내려올 거라고 보는 거고 데드캣 바운스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거래량이 전국을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6대 광역시, 8대 광역시라고 해야 되나 요새는 그 수도권, 지방 수도권 할 거 없이요 매물은 다 늘었어요. 네. 그리고 거래량은 말씀드린 대로 다 꺾였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8월에 이번에 그 50년 만기로 조금 일시적 다시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9월부터의 거래량이 소진이 돼서 약해져가지고 10월에 약해지기 시작하면 겨울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 그죠? 그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그 신호가 한번 왔고 9월 달은 말씀드린 대로 50년 만기가 약간 더 거래량을 좀 상승시킬 거고 네. 10월 달 가면서 이제 색깔이 이제 시장 방향을 완전히 결정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소득이 지금 줄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주택 가격도 같이 줄여야 되는 게 맞죠? 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그렇게 보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근데 그 부동산 PF 말씀하셨지만은 네. 앞으로 신규로 들어올 그 나올 그 주택이 내년도서부터는 좀 부족해질 것이다. 아, 후년. 네, 후년. 네. 네, 후년서부터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또 역시 반복적으로 주택 폭등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난이 생기면서 네.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 네, 네, 맞죠. 이런 의견들이 좀 많거든요. 의견이 아니라 요즘 쏟아 나오고 있지 않나요? 네. 그거 다음에 나올 때 그거 꼭 우리 저 작가님께서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데이터를 보여준다고 하시면 제가 PD 준비해 올 텐데요. 미리 말씀 올리면 2008년도도 글로벌 위기가 터졌고 2009년 2월 2일 날 이 대책을 MB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그때 서울의 예를 먼저 들어드릴게요. 서울만 들어서 죄송한데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월 평균 거래량 6,100에서 2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네. 지금 3,000, 4,000도 안 돼서 좀 약하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그때 이제 글로벌이 터지니까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500, 2,000대로 떨어져요.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을부터 미분양 대책부터 해가지고 막 연기를 피우다가 이 대책에 다 픽스를 해버려요. 네. 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완화 대책과 거의 90% 똑같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DSR 제도가 없었어요. 바젤 2 시절이라서 지금 바젤 3잖아요. 네. DSR이 은행 거기 건전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 대신 LTV를 풀었습니다. LTV를 85%까지 풀었습니다. 분양가 미분양된 현장이 분양가를 10% 낮추면 거기는 LTV 80%. 이건 진짜 마음만 먹으면 집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래량이 폭증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말씀드린 대로 2,000대에서 갑자기 7,000, 그 다음 달 8,000, 9,000, 3-4배 올라요. 그래서 그때 거래량이 8, 9,000대입니다. 만에 조금 모자랐어요. 네. 근데 요새 지금 똑같이 정책을 했잖아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 4,000이 고수지란 말이에요. 힘이 약하잖아요. 네. 반도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집값이 막 올라갈 때 지금처럼 분양에 대한 기사가 뜹니다. 분양에 대한 막 끄면서 2년 뒤에 그러니까 위기가 딱 터지니까 건설사들이 집을 안 줬을 거 아니에요. 그 한 9개월, 1년 동안. 지금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딱 나옵니다. 나오면서 분양이 흥행을 합니다. 아, 네. 그때도 똑같이 흥행을 하고 그러면 2009년도에 분양한 것들은 잘 됐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입주할 시점입니다, 이제. 네. 그럼 지금 말한 대로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그때를 말씀드린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 미분양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분양이 불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2년 뒤에. 강남 미분양이 터집니다. 웬일입니까 이게?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축은행 부도 사태가 11개가 터집니다. 아, 예. 그런 와중에 집값이 올라갑니까? 아니죠. 횡보하고 하락했죠. 입주 물량은 분명히 그때보다 적었어요. 얼마 적었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서울의 입주 물량이 그 시기에 15,000개밖에 안 됐어요. 역대 최저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치의 입주 물량인데 집값이 안 올랐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집값이 50% 내려왔어요. 네. 근데 나라에 지진이 났어요. 집 삽니까? 못 사죠. 일단 지진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건 뭐냐면 극단적으로 제가 지진이라고 했지만 경제 상황이 안 받쳐주면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는 두 번째인 거예요. 네. 정상적인 상황일 때 얘기가 되는 거죠. 경제 이론은.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가 약세를 보인 거예요. 그 지금 말한 논리대로라면 2009년도에 집을 많이 안 줬잖아요. 네. 위기 때문에 8년도에. 그러면 11년도, 12년도, 13년도 폭등해야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 상황을 체크하셔라.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이 그때보다 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보수적으로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필히 말씀드리고 그 사이에 만약에 일이 터지면 좋은 소식 우리 주신 MPL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집값이 싸지잖아요. 네네. 싸지니까 그거에 대한 권리들을 싸게 팔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대출을 또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짜리가 갑자기 6, 7억이 됐어요. 6, 7억짜리에 채권이 만약에 5억이 들어있다. 근데 그 5억을 갖다 3억에 팔면 어떻게 되죠? 3억에 샀잖아요, 일단. 네네. 5억짜리가 7억짜리가 5억으로 내려오고 10억짜리 내려왔는데 경매를 붙이면 6, 7억이 되겠죠. 5억이나. 네. 그럼 내가 3억에 샀지만 채권은 5억이니까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게 MPL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채권의 질권화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그 시장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준비해 두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미리 준비해서 그쪽에 전문가가 되시면 좀 수익을 많이 창출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뭐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의 30%가 줄었네, 뭐 10대 건설사의 신규 수주가 3분의 1이 감소했네,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지나봐야 되는 거다. 이것 때문에 2년 후에 뭐 공급난이 생길 그런 어떤 시그널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많이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가요? 지금 추석 전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정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뭔가 또 계속해서 그 공급 대책은 제가 나온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뭐냐면 우리 무주택자분들 내 집 마련 대책에 대해서 대표님 여쭤보실 때 네.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이번 정부에서 가을 내년 봄 사이에 공공택지 분양 물량을 많이 내놓을 거다. 왜?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정부가 부동산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된 경향도 있잖아요. 그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 동안 욕만 먹고 있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좋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부정적이고. 그럼 이걸 삭혀줘야 되잖아요. 방법은 뭐예요? 신혼부부 대출 싸게 해주고 이미 발표했잖아요. 내년 3월에 뭐 베이비 특례를 해주고. 근데 물건이 나와. 어떤 물건? 분양 물건이. 근데 네. 어떻게 나와? 좋은 입지에, 좋은 분양가에 나와. 그러면 그동안 쌓였던 원망이 어떻게 되겠어요? 풀리겠죠.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나올 것 같다가 아니라요.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상 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내가 나온 거예요. 이 스피커가. 그럼 제가 볼 때 양의 문제겠죠. 어느 자리에 얼마만큼 분양하냐고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면 뭐 국무위원 회의에서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주택 가격을 이제는 어느 정도 살렸으니 좀 쭉 내려서 네. 우리 저 공약대로 그렇게 가야 이게 또 내년 선거도 잘 되지 않겠어요? 국토부 장관님 좀 똑바로 잘하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국토부 준비 다 돼 있을 겁니다. 이거죠? 발표했잖아요. 확대하겠다고. 다 되고 말고 어디 있어요? 이미 그 전 정부에서 땅은 다 이미 만들어 놨는데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 내년 초 사이, 겨울 내년 초 사이에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올 거다. 공공택지에 거기에 내 집 마련에 포커스를 좀 맞추면 좋겠다고 했는데 대출도 또 좋게 나왔잖아요, 조건이. 특히 신혼부부들. 그래서 요즘 여기서 잘못된 점은 뭐냐면 왜 신혼부부만 대출 싸게 해줍니까? 중년층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건 역차별이에요. 중장년층이 지금 10년, 20년 청약통장 묶고 기다리고 있는데 점수가 안 돼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못하는데도 집을 못 사고 있으면 이분들을 그렇죠. 도와줘야 되잖아요. 갑툭단지 같이 왜 신혼부부만 할까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중도층과 젊은 층이 어떤 그 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캐스팅 보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정치적인 어떤 요인이 들어와서 무주택자나 청년들에게는 좋은 조건의 시기가 가을 겨울에 올 거다가 이제 제 얘기에 이제
어떤 마무리죠. 그래서 그 기회를 꼭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것들은 좋은 기회로 쓰자. 써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한문도 교수님과 지금 글로벌리 부동산의 지금 현재 상황, 그 다음에 금융사들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또 여러 가지 현황, 이런 점들 한번 살펴봤고요. 네, 하여튼 결론적으로 지금 부동산 아직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는 아직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이제 조금 조심하시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던지는 게 몇 개 있으니까 그거 충분히 활용하시고, 다만 이 가격이 더 내려온 상태에서 하면 더 좋겠죠. 네. 그런 시기가 저는 가을 지나서 겨울쯤이 좀 적정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판단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